엄마의 말 공부. 이임숙 지음. 펴낸 곳 카시오페아. 이 책은 20년간 3만 시간 동안 아이와 부모를 상담한 저자의 핵심 비법을 담은 책이에요. 아동 청소년 상담사인 저자는 모든 이에게 효과적이면서도 모든 엄마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비용도 노력도 가장 적게 들지만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엄마의 말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 책을 집필했어요. 출간한 이후에 15만 독자의 사랑을 받으며 엄마들이 먼저 읽고 추천하는 육아 인생책으로 자리매김한 이 책은 코로나 시대 바뀐 일상을 중심으로 아이의 하루 일과에 적용할 수 있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엄마의 말을 대폭 추가해서 개정 증보판으로 출간이 되었죠.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고 행동은 오락가락하지만 말을 잘하기 위해 따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엄마는 아이에게 님처럼 대했지만 아이는 엄마를 남처럼 느꼈다면 최소한 아이를 대하면서 이럴 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을 한 번이라도 가졌다면 이제 정말 엄마의 말 공부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해요. 이 책은 아이의 나이나 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통하는 모든 아이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알려주고 있어요.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5가지 엄마의 말이면 된답니다. 그 5가지 전문 용어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의 일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생한 사례와 구체적인 지침으로 친절하게 알려줘요. 특히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 비대면 활동, 외출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이런 바뀐 일상 속에서 아이와의 소통을 고민해 본 부모라면 그런 모든 부모가 꼭 읽어보시기를 너무 권해드려요. 프롤로그. 코로나 시대 바뀐 환경일수록 엄마의 말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세상은 없었습니다. 난데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과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된 분야는 육아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육아에 관한 모든 것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부모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엄마의 고충은 상상 이상입니다. 종일 아이를 돌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원에서 감당해주던 공부마저도 고스란히 엄마 몫이 되면서 결국 계속해서 쌓이는 육아 스트레스에 엄마의 의지와 인내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곤 합니다. 엄마의 힘겨운 일상을 표현하는 돌밥, 돌아서면 밥이라는 우습고 슬픈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왜 우리 아이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아이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하지만 아이도 당황스럽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풀쩍풀쩍 뛰며 신나게 놀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나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통제당합니다. 게다가 온라인 수업은 너무 낯설고 힘이 듭니다. 사람과의 접촉으로 세상을 배워야 할 우리 아이들은 이제 비대면이라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문제들을 마주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넘쳐나는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도 찾아야 하고 집중하기 힘든 온라인 수업과 과제를 아이 스스로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수업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는 아이로 키워야 하는 과제 역시 온전히 부모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에게 준 상처도 치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부모의 좋은 언어는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더 행복하고 발전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치유하는 말, 변화시키는 말, 인성 좋고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엄마의 말이 있습니다. 엄마의 말 공부는 출간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고자 더 오래 깊이 고민하여 코로나19라는 지금의 상황에 맞게 글을 보태고 고쳐서 개정 증보판을 펴냅니다.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온라인 학습으로 생활 습관이 무너지기 쉽고 가정에서 교육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부모가 말 공부를 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아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엄마의 전문 용어 5가지를 설명합니다. 더욱 쉽게 마음을 읽어주는 방법,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대화하는 방법, 기적 같은 변화를 위하여 문제 행동 속에 숨어있는 긍정적 의도를 찾아주는 방법, 우리 아이의 타고난 기질적 강점을 알아주고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부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엄마의 전문 용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변한 환경 탓에 생활 습관이 엉망이 된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들을 위한 글을 새로 담았습니다. 또한 워킹맘을 위한 꼭 필요하면서도 유용한 대화법도 넣었습니다. 편의상 엄마의 말 공부로 칭하였지만 이는 엄마만 사용하는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를 치유하고 변화, 발전하기를 바라는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 교사, 상담자의 언어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종식되겠지만 비슷한 현상은 또 찾아올 거라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이들은 달라진 세상에서 새로운 방식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 몸의 습관처럼 배이기 전에 더욱 바람직한 새로운 육아의 패턴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잠재력은 부모의 걱정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변치 않는 중요한 엄마의 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달라진 상황에서도 아이는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함께 웃는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좋은 엄마의 말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2020년 여름의 임숙씀. 이렇게 프롤로그를 통해서 작가님의 메시지를 들어보았고요. 파트 1에서는 엄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말 공부라는 것, 그리고 파트 2, 일상에서 써먹는 엄마 전문 용어의 힘, 파트 3은 긍정적 의도를 찾아주면 아이의 행동이 달라진다. 파트 4,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엄마의 하루 대화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파트 2, 일상에서 써먹는 엄마 전문 용어의 힘, 그 5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트 2, 일상에서 써먹는 엄마 전문 용어의 힘. 1. 엄마라면 꼭 알아야 할 엄마의 전문 용어 5가지. 세상 각각의 분야마다 모두 전문 용어가 있다. 의사의 전문 용어, 엔지니어의 전문 용어, 법관의 전문 용어. 그렇다면 세상의 일들 중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역할인 엄마라는 역할에도 전문 용어가 있지 않을까? 엄마의 전문 용어를 떠올려 보자. 어떤 용어가 떠오르는가? 아이가 짜증낼 땐 이렇게 말하면 아이의 마음이 안정돼. 아이가 숙제하기 힘들어할 때는 이런 말이 적절해. 형제가 싸울 땐 이렇게 말하면 평화롭게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어. 만약 당신이 각각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정말 전문적이라 생각한다면 아마 당신은 엄마 역할을 잘하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연상되는 말이 별로 없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인 말이나 말해봤자 소용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쩌면 엄마 역할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전문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용어를 제대로 알기만 해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었다면 어쩌면 전문 용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닐까? 지인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데도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박사까지 공부했는지 물으니 이렇게 말한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만 열심히 외웠어요. 그랬더니 큰 문제 없이 잘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다. 이것이 전문 용어의 힘이다. 많이 부족하고 실수하며 아이를 키워도 전문 용어만 사용한다면 잘 키울 수 있다. 엄마의 전문 용어를 제대로 배워보자.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칭찬, 믿음, 지지, 격려 등의 좋은 언어도 모두 의미 있고 유용하다. 이런 언어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따뜻한 사람들이 들려준다. 그 중에서도 엄마는 아이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엄마의 언어에는 특별한 전문 용어가 필요하다. 엄마의 전문 용어는 아이 마음의 가장 핵심에 가 닿아서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변하게 하는 언어다. 2. 엄마의 전문 용어 1. 힘들었겠다. 고통이 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의미가 된다. 오재은 교수의 자기 사랑 노트, 오재은 지음 산티 2009 중에서. 엄마 노릇은 늘 힘들다. 그렇다면 아이도 참 힘들지 않을까? 요즘 아이들은 눈만 뜨면 뭔가를 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서 최소한 10살까지는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놀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태어나서부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나마 2~3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이때도 까다로운 엄마를 만난 아이라면 배변 훈련과 탐색 활동에서 이미 고난을 겪기 시작한다. 이렇게 운이 좀 나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아이는 3살 정도까지는 그런 대로 살만하다. 그런데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뭔가를 배워야 하는 3살 정도가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느새 엄마는 옆집 아이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우리 아이가 그만큼 해내지 못하는 데 대해 탄식하거나 화를 낸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공연히 불안하고 화내는 엄마의 모습은 아이를 불안하게 한다. 3, 4살이 되면 아이에게 또 다른 큰 과제가 생긴다. 바로 학습이다. 학습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교육 마케팅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아이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매출을 늘려야 하니 자연스레 사교육 대상을 더 어린 아이로 확대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대상으로 한 제품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연령에 적합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론에 머물 뿐이다. 비싼 가격으로 교구를 구입하면 기대치가 올라가고 또래 아이와 비교하여 아이를 다그친다. 3살 된 아이에게 첫 학습지를 시켜본 엄마가 걱정스럽게 질문한다. 아이가 학습지 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 아이가 학습 동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우는 것이 발달 목표인 시기의 아이에게 학습 동기가 없다고 생각하다니. 아이가 뭔가를 거부하면 왜 거부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아이가 받아들일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한다. 그렇지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엄마는 학습지 하나 거부했다고 아이의 학습 동기를 의심한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 아이의 학습 동기가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의 시선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자. 엄마가 새로운 물건, 학습지를 눈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별로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엄마가 표지를 넘기더니 색연필을 손에 쥐어주고선 짝을 지어 선을 그어보란다. 엄마 코끼리와 아기 코끼리를 서로 짝지을 수는 있지만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책을 밀치고 색연필을 팽개친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혼낸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냥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뿐인데 이상하게 엄마가 화를 낸다. 이제 나를 혼나게 한 이 물건이 싫어진다. 차라리 이 상황에서 억지로 시키지 않고 편하게 엄마 코끼리가 여기 있네. 아기 코끼리는 어디 있지? 하고 말하면 아기 코끼리를 손가락으로 짚지 않는 아이는 없다. 이때 엄마가 엄마 코끼리랑 아기 코끼리가 만나게 해줘야지 라며 색연필로 이으려 하면 아이는 또 자기가 하겠다며 엄마가 가진 색연필을 빼앗아 선을 긋는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한다. 아마 앉은 자리에서 학습지 한 권을 다 하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기도 할 것이다. 어떤가? 똑같은 상황에서 아이가 좋아할 만한 방법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공연히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지 않았는가? 생각해보자. 조금만 다르게 하면 즐겁게 배울 수 있음에도 그걸 몰라 아이를 혼내고 엄마는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다. 이런 상황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 엄마는 공연히 아이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좌절하고 그 괴로움을 아이에게 다시 고스란히 쏟아부었다. 그러면 아이는 더 힘들어질 뿐 아니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게 된다. 결국 아이는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교육의 효과는 멀어진다. 괴로워하는 아이를 데리고 아등바등 하지 말자. 혹시라도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다면, 그래서 예쁜 아이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공연히 심술을 부린다면 이제 엄마의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다. 엄마가 아이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을 해주어야 아이는 다시 잘 자라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고 난 뒤 혹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짜증을 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힘들었지다. 친구와 다투었는데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바로 이 말이다. 그래, 힘들었지?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며 아이를 꼭 안아주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자신이 힘들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아이의 고통은 사라진다. 고통이 있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그 상처를 고스란히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한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무슨 상처가 남느냐고 묻는 부모도 있다.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어도 왠지 원망스럽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몰라주니 답답하고 화가 난다. 제대로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자신의 마음을 조목조목 다 말할 수 있는 아이는 별로 없다. 그러기에 엄마가 화내서 힘들었구나. 많이 슬펐지? 무서웠지? 미안해. 라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힘들었지? 슬펐지? 무서웠지는 아이의 마음을 물어보는 물음표가 아니다. 엄마가 내 마음을 알고 있다고 전하는 말이기에 말꼬리를 내려서 말한다. 예전에 엄마나 할머니가 우리 아기 힘들었지 라며 다독여주던 바로 그 느낌의 말이다. 또 있다. 엄마가 혼을 내지 않아도 아이는 상처받을 수 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이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인가 봐. 남들처럼 잘하지 못하나 봐.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생각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자리 잡고 아이의 마음을 전부 차지해서 아이를 괴롭힌다. 여린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이가 마음이 불편한 일을 겪었을 때 꼭 필요한 것은 엄마의 첫 번째 전문 용어 힘들었지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9살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못 봤다고 친구에게 놀림당했다. 화가 나서 친구를 한 대 때려 주었다. 졸지에 폭력 사건이 되어 아이는 선생님께 더 크게 혼나고 힘든 하루를 겪었다. 다행히 담임 선생님은 아이의 마음을 보살필 줄 아는 분이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아이가 힘들었을 테니 무조건 힘들었지 하면서 안아주라고 당부했다. 엄마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또 혼나리라 예상하며 고개를 푹 숙인 아이를 꼭 껴안아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힘들었지?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을 거야. 아이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 사건 하나에 무슨 한이 그리 생겼는지 한참을 펑펑 울었다. 엄마는 아이의 가슴 밑바닥에 쌓인 상처가 한꺼번에 몰려 나오는 것 같았다고 한다. 조금 달래주다 훈계하려 했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그 말이 쏙 들어갔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이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 말이 엄마의 전문 용어다. 엄마의 전문 용어 2. 이유가 있을 거야.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노경선 정신의학과 교수. 아이들은 하루라도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큰 아이는 늘 동생을 울린다. 동생은 형에게 떼쓰고 짜증을 낸다. 엄마는 아이들을 혼내기만 하니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들을 틈이 없다. 아니, 아이가 변명을 하기는 한다. 하지만 소리 지르듯 짜증내듯 하는 말이 엄마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엄마는 아이에게 싸우는 이유를 물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물은 적이 없고 아이도 항의하듯 말은 하지만 진짜 속에 있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 악순환만 계속된다. 두 아이가 날마다 전쟁을 벌이는 통에 너무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3학년 준이 엄마에게 엄마의 두 번째 전문 용어를 가르쳐 주었다. 가능하면 한 글자도 바꾸지 말고 그대로 말해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준이가 또 동생을 울렸다.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외쳤다. 너 왜 또 동생을 못 살게 굴어? 제발 좀 그만해.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대들며 더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 엄마는 왜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맨날 나만 무시해요? 동생은 뭐든지 다 해주면서 나는 안 된다고만 해요? 엄마는 맨날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하면서 왜 나만 혼내요? 엄마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제 3학년밖에 안 된 아이가 건방지게 버릇없이 대드니 엄마는 적잖이 당황했다. 동생한테 잘못해서 혼을 냈는데 엄마에 대한 원망까지 쏟아놓는다. 이때 길을 꺾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엄마도 더 큰 소리로 아이를 혼냈다. 아이의 두 팔을 꽉 잡고 아이가 엄마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할 때까지 두 눈에 힘을 주고 아이를 노려봤다. 결국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린다. 엄마는 엄한 말투로 가서 씻고 숙제하라고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렇게 상황은 끝났다. 하지만 엄마도 아이도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생도 모두 마음속이 엉망이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이제 엄마는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 배웠던 전문 용어를 사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아이 방에 들어가 아이와 마주 앉아 손을 잡고 다독이며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한테 말해줄래? 아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기만 했다. 엄마는 마음을 진정하고 똑같이 한 번 더 말했다. 그러자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떼기 시작한다. 그런데 엄마가 짐작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말이 튀어나온다. 2주 전부터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몇 번이나 요구했지만 엄마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단다. 친구들은 이제 용돈을 받는데 자기만 용돈을 받지 않아서 자기도 받고 싶단다. 몇 번 엄마한테 말하니 엄마가 아직 안 된다고 하다가 며칠 전에 친구들이 얼마 받는지 알아오면 들어보고 준다고 했단다. 그래서 아이는 10명 정도의 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친구들이 얼마씩 받고 있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그런데 엄마는 그냥 또 지나가는 말로만 알았다고 말하고 묵묵부답이다. 아이는 엄마가 무심코 한 말에 희망을 품었고 자신은 약속대로 했는데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하니 답답한 채 원망만 쌓여갔다. 그렇게 쌓였던 불만이 엉뚱하게 동생에게로 불똥이 튄 것이다. 최소한 요 며칠 동안 동생에게 성질을 부린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다.
엄마도 할 말이 많았지만 또 그러다가는 말싸움만 될 것 같아 참고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그랬구나. 화가 난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말하니 아이는 억울함이 북받쳤는지 더 큰 소리로 운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고 그쳤다. 그리고 엄마의 눈치를 살핀다. 엄마는 그저 아이의 등을 쓸어주기만 했다. 몇 분이 지나자 엄마에게 어른스럽게 말한다. 엄마, 제가 짜증내서 죄송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순간 엄마는 놀랍고 당황했다. 엄마가 사과한 것도 아니고 더 설명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아이가 잘못을 비니 말이다. 엄마는 의아했다. 이런 현상이 엄마의 전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게 뭐 그리 특별한 말이라고 아이가 울컥하고 눈물을 쏟는 걸까?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어떻게 개운하게 울음을 그쳤는지 신기했다. 그렇다. 전문 용어를 제대로 사용하면 이런 변화가 가능해진다. 진심으로 엄마가 자신을 믿어주고 비록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이유가 있었음을 믿어주는 엄마에게 아이는 무척 고맙고 미안해진다. 엄마가 아이의 말과 행동에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그 이유를 묻자 아이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만과 상처를 쏟아내었다. 그 말에 그래서 그랬구나. 네 행동에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며 이해해주니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다음에 따라오는 아이의 행동은 참 많이 달라진다. 마음이 개운하고 다시 여유를 찾은 아이는 더는 용돈에 대해 따지지도 않는다. 최소한 지금만큼은 엄마가 자기를 믿어주고 공감해준 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앞으로 엄마는 아이와 용돈 문제를 잘 협상해야 한다. 엄마가 말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아직 어린아이로만 느껴졌기에 용돈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커간다. 엄마의 눈에는 늘 부족하고 모든 걸 챙겨줘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의 내면은 늘 변화를 추구하고 하루빨리 크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친구들 사이에서 누군가 좀 더 큰 아이로 대접받는 사건이 생기면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아이가 크는 만큼 엄마도 함께 마음을 키워가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이유가 있음을 믿어주자. 그리고 물어보자. 그 이유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랬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충분히 공감해주자. 그런 다음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고치기 바라는 것을 말해주면 충분하다. 자기를 공감해주는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그래서 더 멋지게 자라기 위해 아이는 기꺼이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한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면 엄마는 혼을 낸다. 잘못했으니 혼나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도 잘 안다. 하지만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바란다. 당연히 그 누군가는 엄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이유가 있음을 믿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엄마의 전문 용어가 필요하다. 아이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이번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잘못한 일을 혼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먼저 알아주고 충분히 들어주고 난 다음 충고하자. 이유를 듣고 나면 엄마도 심하게 흥분해서 아이를 혼내거나 아이 마음에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게 된다. 이유를 듣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몰라준 엄마가 더 미안해 할 때가 많다. 엄마의 전문 용어 3. 좋은 뜻이 있었구나. 긍정적 의도를 믿어주면 아이가 달라진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고 좋은 것만 보게 하며 키웠는데 아이가 하는 행동은 엄마의 뜻과는 정반대다. 공부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친구와 싸우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친구의 물건을 훔치기도 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이를 키우며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나의 소중한 아이는 불현듯 이런 행동을 해서 엄마를 벽에 부딪히게 한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 행동은 아니어도 엄마에게 배신감을 들게 할 때가 많다. 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알림장 챙기거나
발표, 받아쓰기,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다. 그저 서툰 것이 아니라 문제 수준이라는 담임 선생님의 지적을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수시로 엄마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을까? 힘들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하기에는 왠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으리라 짐작되지만 이유를 알아주기만 하면 아이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느낌이 들게 되어 문제 행동을 반복할 것 같아 말해주기가 어렵다. 이때는 아이의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아이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가? 아무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는 또 다른 긍정적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친구를 때리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 행동의 이면에 긍정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이다. 동생을 때린 아이는 순간 때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한참 동안 망설였을 것이다.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는 아이는 거의 없다. 거짓말을 하기 전 가슴은 콩닥콩닥하고 머릿속은 천사와 악마가 서로 다투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러다 정말 못 견디게 될 때,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더 좋은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할 때 문제 행동을 선택한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 좀 시무룩하고 우울해 보이거나 괜스레 짜증을 잘 내는 정도로만 나타날 뿐이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 해도 고민하고 망설이고 갈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엄마는 행동의 결과만을 놓고 아이를 혼내게 된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다. 무한 반복되는 상황에 아이는 더 어긋나고 엄마는 지친다. 이제 변화를 위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바로 지금 이 지점을 변화가 시작되는 전환점으로 만들고 싶다면 엄마가 꼭 마음에 새길 부분이 바로 아이 행동의 긍정적 동기다. 지금까지는 결과만 가지고 아이를 다그쳤다면 이제는 엄마의 전문 용어를 사용해보자.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놓자. 친구를 때리는 아이는 원래 때리기를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자신이 때린 친구에게 아주 오랫동안 은근히 놀림을 당해왔을 수도 있다. 화가 나면 때려야 한다는 자기 신념이 강해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조차도 아이가 하는 말은 이렇다. 잘못하면 맞아야 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죠. 여기서 아이의 긍정적 의도는 잘못한 친구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나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이가 모를 뿐이다. 그러니 우선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인정해주고 올바른 마음을 가졌음을 칭찬하자. 그런 다음 올바른 의도는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할 때만 인정받을 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된다. 이런 과정 없이 때린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혼내고 충고한다면 아이는 별다른 변화의 계기를 얻지 못한다. 친구가 때려도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냥 당하기만 해서 속이 터지는 아이라면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기본 신념이 너무 강해 차라리 참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시험 성적을 조작한 아이조차도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다는 긍정적 의도가 있다. 그것을 먼저 알아주고 인정해야 아이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 방식을 수정한다. 캐나다의 발달 심리학자 고든 뉴펠트는 긍정적 의도를 끌어내는 것이 아이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킨다고 강조한다. 심지어 긍정적 의도를 끌어내는 것으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성취하기 어렵다고 단언한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이 아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났다고 말하고 속상하면 속상한 이유를 제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아이의 문제 행동에 숨어있는 긍정적 의도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에게 좋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말해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찾아주는 일이라 분명하게 말하겠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결론이지만 많은 아이를 만나고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다. 엄마의 전문 용어는 모두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 엄마가 아이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이가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좋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말이 바로 긍정적 의도를 찾아주는 말이다. 떼쓰고 우는 아이에게도 엄마가 네 마음을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동생을 때린 아이에게는 동생이 나쁜 버릇을 고치기를 바랐구나 라고, 거짓말하는 아이에게는 엄마가 실망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의 긍정적 의도를 알아주는 방법이다. 도와주려고 그랬구나. 잘 되기를 바랐구나. 잘 하고 싶었구나. 이런 말이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일으킨다. 좋은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엄마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 생각이 난투극을 벌인다. 아이가 충동적이거나 미숙해서 벌이는 많은 실수를 혼내서 고쳐야 한다는 힘의 원리에 입각한 생각과 안 돼 라는 말을 하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싸우는데 휘말리지 말자. 그럴 때는 둘이 또 싸우니 난 진정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련다 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서자. 아이의 행동 속에 숨어있는 긍정적 의도를 찾기 위해 집중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기만 해도 어느새 둘의 싸움은 형체가 사라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찬찬히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했다고 완전히 잘못한 것으로 규정 짓지는 말자. 못하는 아이, 실수하는 아이, 나쁜 아이로 낙인 찍지 말자. 심리적 낙인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큰 영향을 준다. 아이의 긍정적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찾아 말해주어야 아이의 행동이 달라진다. 엄마가 찾아준 바로 그 긍정적 의도대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엄마의 전문 용어 4. 훌륭하구나. 우리 내면의 간직한 불은 그냥 쓰러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불꽃으로 피어오르기도 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산만하다, 소심하다, 소극적이다, 겁이 많다, 우유부단하다, 까다롭다, 고지식하다, 집중을 못한다, 책임감이 없다, 동기가 없다, 질투심이 많다, 비관적이다, 성급하다, 충동적이다, 느리다, 둔하다. 달라지기를 바라는 아이들의 성격 특성이다. 과연 이 성격이 변화할 수 있을까? 통념상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들 한다. 어릴 적 자기 성격의 단점이라 생각했던 부분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어릴 적에 그렇게 잔소리를 들었던 자신의 단점을 얼마나 잘 고치고 살았는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만큼 변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인정하는 통념이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이다. 하지만 성격을 고쳐 성공한 이들도 꽤 많다. 이들은 어떻게 변하기 어렵다는 성격을 바꾸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수업 시간에 한마디도 못하던 아이가 수백 명 앞에서 멋지게 발표하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된다. 우유부단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단호한 모습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초등학교 3학년 여진이는 발표를 못했다. 둘이 있으면 말을 하지만 셋 이상만 되어도 입을 다물었다. 친구가 질문하면 짧게 대답하는 정도였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늘 친구에게 끌려다니는 여진이가 엄마는 너무 답답했다. 저렇게 말도 못하고 생각 없이 남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니 나중에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었다. 그러던 여진이가 6학년이 되자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유롭게 선거 유세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멋지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여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엄마는 여진이가 좀 더 활발하고 학교 수업에서도 용감하게 손들고 또박또박 발표할 줄 아는 아이가 되길 바랐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여진이를 걱정했다. 하지만 여진이를 만나서 잘 살펴보니 강점이 무척 많은 아이였다. 둘이 마주 앉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하면 중요한 말을 곧잘 했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미소 짓는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잘한다. 여진이가 했던 질문이 아직도 기억난다. 선생님은 아이들 만나는 거 좋아하세요? 왜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돈은 많이 버세요? 선생님 아이들은 선생님 좋아해요? 엄마가 설명한 여진이의 성격 특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고정관념으로만 아이를 본다는 사실을 알았다. 친구들 앞에서 활달하게 말하고 큰 목소리로 씩씩하고 조리 있게 발표도 잘하고 자기 의견대로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진이가 가진 강점을 전혀 찾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여진이는 참 멋진 아이였다. 여진이는 친구가 싸우는 현장에서 나서서 말리거나 화해시키지는 못하지만 싸움이 끝난 후 부르퉁하게 앉아있는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나지막이 괜찮아? 라고 속삭일 줄 아는 아이다. 숙제를 안 해와서 선생님께 혼이 난 아이에게는 숙제하기가 힘들었어? 라고 묻는다. 여진이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다. 친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회 지능이 높으며 친절하게 다가가 말할 줄 안다. 꼭 해야 하는 일을 끈기 있게 하고 나서지 않지만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한다. 학습에 대한 열의도 높다. 여진이에게 얼마나 강점이 많은지 말해주었다. 자신에게 이렇게 강점이 많은 줄 몰랐던 아이는 마음이 환해진다. 진짜 이런 게 좋은 것인 줄 몰랐단다. 이후 엄마도 여진이의 강점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종종 아이에게 들려주었다. 여진이의 이런 특성을 친구들은 잘 알았고 그래서 전교 회장으로까지 나설 수 있었다. 그런데 발표를 잘 못하던 아이가 어떻게 선거 유세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 4, 5학년을 거치면서 여진이의 성격 특성은 친구들에게 더 큰 환영을 받았다. 한마디로 인기가 있었다. 자신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얻은 여진이는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의 성격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엄마에게 연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같은 행동에서 부정적으로 보았던 아이의 성격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소심한 사람은 뒤집어 보면 아주 세심하게 다른 사람이 놓치는 부분을 찾아내는 장점이 있다. 세심한 사람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세심한 사람은 누군가 한 사람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읽어낸다. 그렇게 알아차린 불편함을 풀어주려고 애쓴다. 얼마나 중요한 강점인가? 우리 아이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우선 강점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아이의 강점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강점은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개념이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셸리그먼과 크리스토퍼 피터스는 대부분 사람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인간의 긍정적 특징을 조사해 성격 강점이라 불렀다. 두 사람이 찾아내고 정리한 강점은 24개다. 연구 결과 자신의 성격 강점을 잘 알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면 긍정적 정서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또 다른 긍정심리학자인 바버라 프레드릭스는 긍정적 정서가 호기심과 창의성을 유발하고 아이의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것도 입증했다. 24가지 성격 강점.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통찰, 사랑, 친절, 사회지능, 용감함, 끈기, 진정성, 활력, 관대함, 겸손, 신중함, 자기조절, 책임감, 공정성, 리더십,
감상력, 감사, 낙관성, 유머 감각, 영성. 아이들에게 앞의 강점 목록을 주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모습의 동그라미를 치게 한다. 별로 어렵지 않게 느끼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표시하라고 하면 된다. 아이들은 이 중 자신이 가진 특성에 표시한다. 어떤 아이는 학구열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숙제는 끈기 있게 잘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도 잘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 어떤 아이는 자기는 관대하진 못하지만 공정하고 책임감도 좀 있단다. 한 번도 숙제를 안 해간 적이 없다며 자랑스러워한다. 아이들에게 바로 이런 점이 너의 강점이라고 말해주면 놀라기도 하지만 의아해하기도 한다. 정말 이런 것을 자신의 강점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떨 때 이런 특성을 느꼈는지 질문하면 아이들은 이에 얽힌 이야기를 쏟아낸다. 이렇듯 이 활동은 무척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가 있다. 엄마도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란다. 간단한 목록만으로 체크하는 것이 못 믿어오면 인터넷에서 강점 검사라고 검색하면 강점 체크리스트를 찾을 수 있으니 활용하자. 대부분 짐작한 것과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자,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 아이가 어떤 강점을 가진 아이인지 말이다. 흔히 엄마들은 성공한 사람을 보며 우리 아이도 저렇게 성공적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이의 일상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에 자라지 못하는 아이를 다그친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이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모두 단점으로 보는 바로 그 행동을 장점으로 보고 지지하고 격려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아이에게 그 사람이 엄마이길 바란다. 아직 자신이 없다면 잠시 연습해보자. 아이의 단점으로 보이는 성격 특성을 강점으로 바꾸어 살펴보자. 우리 아이의 숨은 자원을 발견할 수 있다. 아이의 성장과 발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줏대 있고 자기 확신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주장하는 바가 억지만 아니라면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소중한 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의미다. 수다스러운 것은 활달하고 분위기를 잘 살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 훌륭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와 장소에 맞게 조절할 줄 안다면 어떤 조직에서도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대다는 원래 깝신거리고 나다니다 라는 뜻이다. 얌전히 있지 못하고 촐랑거리는 모습을 말한다. 이는 움직임이 빠르고 날쌔며 빠르게 정보와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말도 된다.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릴 줄만 안다면 훌륭한 능력이다. 어떤가? 부모가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아이의 강점이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우리 아이의 단점으로 느꼈던 모습이 뒤집어 보면 아이가 앞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훌륭한 강점이 된다. 엄마의 전문 용어 5.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에게는 최고의 생각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주은이 엄마는 아이가 7살 때부터 수학을 가르쳤다. 그것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남들보다 아주 늦게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주은이는 간단한 덧셈도 틀리는 등 생각보다 수학을 잘하지 못했다. 그래도 엄마는 혼내면 아이의 정서에 좋지 않다고 하니 꾹 참았다. 목소리를 낮추고 심호흡하면서 다시 풀어. 집중해서 제대로 풀어. 정신 차리고 풀면 안 틀릴 수 있잖아. 아는 문제를 왜 틀어요? 다시 풀어.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수학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아이가 수학을 싫어하게 될까봐 많이 혼내지 않았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은이는 수학의 숫자만 들어도 치를 떤다. 수학 싫어요. 재미없어요. 어려워요. 나 수학 못해요. 엄마가 들인 노력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아직 그리 어렵지 않은 수준의 수학을 배우는 초등학교 2학년일 뿐인데 아이가 하는 말은 마치 고3 학생이 수학만 생각하면 괴로워 죽겠다는 것처럼 표현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이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을 싫어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은지 엄마가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누구나 공부도 잘하고 싶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도 정작 꼭 해야 하는 학습과 과제에는 진절머리를 친다. 그 이유가 아이에게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엄마가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숫자 공부로 1부터 100까지 세기를 연습하기 바란다면 무엇으로 세기 놀이를 할지 질문하면 된다. 어떤 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미니 장난감 자동차로 수세기를 하고 어떤 아이는 작은 인형으로 한다. 사탕으로 숫자를 셀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카드를 나누면서 하기도 한다. 아이가 원하는 방법을 물어보기만 해도 기특하게도 힘든 과제를 거뜬히 해낸다. 아이도 생각할 줄 알고 그 생각이 무척 기발하고 기특하다는 걸 믿게 된 엄마는 이제 무얼 하든 아이에게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엄마, 이 카드는 모두 몇 장이에요? 글쎄,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세어보고 싶어? 네.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좋아. 가지런히 정리해서 손에 쥐고 세어볼까? 시작! 하나, 둘, 셋. 아주 간단한 대화지만 엄마는 아이에게 세어보고 싶은지 물어보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허락해 주었다. 이렇게 단순한 대화에서조차 어떤 엄마는 빨리 게임을 해야 한다는 조바심으로 언제 세고 있느냐며 카드를 아이에게 빼앗아 직접 나누어 준다. 하나씩 세는 것이 답답하다면 엄마가 2장씩 해볼게 라며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다.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르치니 아이도 엄마도 만족스럽다. 아이의 생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방법은 결과도 좋지 않다. 게임을 하며 놀았지만 아이는 전혀 즐겁지 않다.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지적으로 배울 기회도 놓쳤다. 엄마와 수학 공부를 하다 혼난 아이는 엄마와 함께하는 수학 공부를 싫어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공부란 공부는 다 하기 싫어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 공부를 하는 주체는 아이다. 그런데 엄마가 그 주도권을 빼앗아 버린 꼴이다. 한마디로 엄마 때문에 하기 싫어진 것이다. 그러니 아이의 생각을 물어봐야 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자. 우리 아이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한 중학교에서 25쌍의 아빠와 아이가 부모, 자녀가 함께하는 꿈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에게 다음 질문을 주고 자기 생각을 적게 했다. 1. 집에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없다. 걸어가기엔 너무 먼 거리다. 어떻게 할까? 2. 로또 10억이 당첨된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인가? 3. 엄마가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지금 나는 중학생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4. 요즘 내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때 드는 생각은? 5. 언젠가 아빠와 둘이서만 꼭 가보고 싶은 곳은? 6. 아빠가 나에게 해준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7.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점수를 매긴다면? 8.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3가지만 말한다면? 9. 아빠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점은? 10. 친구가 함께 학교 땡땡이 치자고 말한다면? 이 질문에 중학생 아이들은 매우 다양한 답을 내놓았다. 엄마가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일해서 갚기로 하고 빌린다는 의견부터 의사를 설득해서 우선 수술부터 받게 하고 돈은 나중에 구하겠다는 아이도 있다. 친척에게 빌리겠다는 아이도 있고 정말 형편이 어렵다면 SNS에 자기 사정을 알려서 도움을 청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구호단체가 많으니 도움을 부탁하겠다고도 한다. 아이는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로또에 당첨된다면 평소의 무절제한 생활 태도처럼 흥청망청 써버리겠다고 할 줄 알았던 아이의 입에서 미래를 위한 계획과 마음에 품고 있던 원대한 꿈이 쏟아져 나온다. 남을 돕겠다는 아이도 있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부하는 데 투자하겠다는 아이도 있다. 부모님을 위해 집과 자동차를 사고 세계 일주를 시켜드리겠다는 의견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빠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라움이다. 모두 입을 모아
아이들이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는 줄 몰랐다.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을 줄 몰랐다고 말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의 생각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는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까? 살면서 부딪히는 상황은 순간순간 매우 다양하다.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자. 아이가 어려도 좋다. 혹시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부터 아이의 생각이 시작될 테니 말이다. 아이가 자라면서 한창 호기심이 커갈 때 늘 하는 말이 있다. 왜? 이건 뭐야? 어떻게? 아이는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바로 호기심 때문이다.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은 어른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안달이지만 별로 의미가 없다. 아이들은 어른이 이미 잃어버린 꿈과 가능성과 잠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어른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아주 많이 본다. 아이의 생각을 질문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생각들을 만날 때마다 참 짜릿하다. 그래서인지 늘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길을 찾게 된다. 어른의 생각보다 더 새롭고 창의적이다. 이런 아이의 마음에 궁금증을 가지기 바란다. 당신은 아이에 대해 호기심이 있는 엄마인가? 그렇다면 아이에게 물어보자. 넌 어떤 게 좋아? 이럴 땐 어떻게 하고 싶니?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의 생각을 질문할 때마다 엄마는 커가는 아이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아이의 생각이 어느새 훌쩍 커 있음을 느낄 때 엄마의 행복감도 함께 부풀어 오른다. 혹시 아이의 마음을 물어보는 말이 쉽지 않다면 고민해 볼 것이 있다. 아직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아이가 하는 말은 다 생각이 부족한 말이고 아는 것이 없어서 하는 말이고 철이 없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찬찬히 엄마의 마음을 살펴보아야겠다. 이렇게 파트 2를 나누어 보았고요. 이 책에서는 그 외에도 정말 너무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를 섞어서 아주 세세하게 어떤 대화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기에 더더군다나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한번 잘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삶에서 실천을 해서 적용을 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아이, 행복한 엄마,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함께 읽어보시고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드려요.